노인과 바다. 노인은 멕시코만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고기잡이를 했다. 날마다 바다로 나갔지만 지난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간은 한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 노인이 살리오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살리오란 운이 막혀버려 재수가 없는 것을 뜻한다. 소년은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배를 따라 나섰는데 첫 주에 큼직한 고기 3마리나 낚았다. 그러나 소년은 노인이 날마다 빈 배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바닷가에 나가 노인을 기다리다가 낚싯줄이며 갈고리, 작살과 돛대에 감긴 돛을 거들어 날라주었다. 돛은 밀가루 부대로 군데군데 기워져 있었는데 마치 영원한 패배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야위고 앙상한 데다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열대지방 특유의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사한 탓으로 야윈 볼에는 피부암의 갈색 반점이 얼굴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다. 손에는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힘껏 밧줄을 잡아당기면서 생긴 상처가 훈장처럼 깊게 박혀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상처들이었다.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낡고 늙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바다처럼 푸르고 활기에 넘쳐 있었으며 패배를 알지 못했다. 조각배를 끌어올려 놓은 뒤 두 사람은 뚝으로 함께 올라갔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할아버지하고 다시 배를 탔으면 해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으니까요. 노인은 전부터 소년에게 고기잡이를 가르쳐왔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 좋아했다. 아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이제 재수 좋은 배를 탔으니 그냥 거기에 남아있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우린 3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래, 알고 있어. 네가 날 믿지 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버지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전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래, 알아. 물론 그래야지. 아버지는 신념이 깊지 못해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에겐 신념이 있잖아. 노인이 소년을 돌아보며 눈을 꿈쩍했다. 그럼요. 오늘은 테라스에서 맥주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저 어구들을 집으로 날라요. 좋지. 우린 고기잡이 동지니까. 테라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주변의 많은 어부가 노인을 놀려댔다. 그러나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그런 노인을 가엾게 여겼으나 그런 심정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단지 조류라든지 낚싯줄을 들이웠던 바다의 깊이, 최근의 좋은 날씨에 대해 아니면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다. 그날 재미를 본 죽들은 도세치에 칼질을 해서 2개의 널빤지에 기다랗게 눕혀놓고 그 판자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비틀거리면서 어류 저장고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 아바나 시장으로 운반해 갈 냉동 화물차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해 건너편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도르래와 밧줄로 상어를 달아 올린 뒤 간을 빼고 지느러미를 자른 다음 껍질을 벗기고 살을 소금에 절이기 위해 토막을 쳤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면
항구 건너쪽까지 상어 공장의 생선 냄새가 풍겨왔다. 그러나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가 그나마 그치고 만 데다가 테라스에 햇볕이 잘 들고 상쾌해서 냄새도 나는 듯 마는 듯 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든 채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가서 내일 쓸 정어리 좀 구해올까요? 넌 가서 야구나 하렴. 아직은 나 혼자서도 노를 저을 수 있고 로헬리오가 어망을 던질 거니까. 하지만 전 지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다른 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맥주 샀잖아. 그걸로 됐어.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할아버지가 처음 배에 태워주셨던 게 제가 몇 살 때 일인지 기억나요? 5살이었지 아마. 내가 그때 꽤 힘센 놈을 하나 잡아 올렸었는데 그 놈이 배를 산산조각 낼 뻔했지. 너도 한마터면 죽을 뻔했어. 기억나니? 생각나는 건 그놈이 꼬리를 철썩거리는 통에 가로대가 부서지고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후려갈기던 소리요. 할아버지가 그때 저를 뱃머리 쪽으로 떠밀어 버리던 거며 배 전체가 요동치는데 큰 나무를 찍어 넘기듯 할아버지가 몽둥이로 그놈을 내려치던 소리. 이윽고 내 몸에서 늘큰한 피비린내가 나던 것도 기억해요. 정말 그때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야기해 줬던가?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나간 다음부터의 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더니 자애로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너를 데리고 나가서 모험이라도 해보겠는데 너는 부모님도 계신 데다 그리고 지금은 재수 좋은 배도 타고 있잖니. 정어리를 구해올까요? 미끼도 4개쯤은 구해올 수 있어요. 내 미끼는 오늘치도 아직 많이 남아있단다. 괴짝에 소금으로 절여뒀어. 싱싱한 걸로 4마리만 가져올게요. 그 녀석. 정 그렇다면 1마리만 가져오거라. 노인은 희망과 자신을 완전히 잃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미풍일 때처럼 희망과 함께 자신감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마리만 가져올게요. 소년이 고집을 부렸다. 그래, 2마리만.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훔칠 수도 있었지만 이건 산 거예요. 그래, 고맙다. 노인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성격이라 일단 한번 결정하고 나면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가 양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진정한 자부심에 손상을 주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조류가 이대로만 있어준다면 내일은 재수가 좋을 거야. 내일은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요? 멀리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도 바람이 바뀌면 돌아와야지. 날이 밝기 전에 나가야겠다. 저도 주인을 졸라서라도 멀리 나가볼게요. 할아버지가 만일 진짜 큰 놈이라도 잡게 되면 옆에서 할아버지를 도울 수 있게 말이에요. 네 주인은 멀리 나가는 거 싫어할걸? 그래도 새가 고기를 찾고 있다거나 또 주인이 보지 못한 걸 봤다고 우겨서 돌고래를 쫓아 멀리 나가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 장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거 참 이상하구나. 그 사람은 거북 사냥을 나간 적이 없을 텐데. 거북 사냥을 하면 눈이 상하거든. 할아버지는 머스키토 앞바다에서 몇 년씩이나 거북 사냥을 하는데도 아직 눈이 좋으시잖아요. 나야 원래 좀 특이한 늙은이니까. 근데 정말 큰 고기가 잡히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럴 거야. 요령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야 정어리를 잡으러 가죠. 그들은 노인의 조각배에서 고기 잡는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어깨에 돛담배를 메었고 소녀는 낚싯줄이 든 나무 괴짝과 갈고리대, 긴 창살이 달린 작살 등을 손에 들었다. 조각배의 고물 밑에는 미끼통이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큰 고기를 낚아 올릴 때 후려치는 몽둥이가 있었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없었지만 돛과 굵은 밧줄은 이슬을 맞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고 가는 편이 나았다. 노인은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갈고리대나 작사를 배에 놓아둠으로써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 집으로 가서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돛을 감은 돛대를 노인은 벽에 세워놓았고 소년이 나무 상자나 다른 고기잡이 도구들을 그 위에 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단칸방만큼이나 길었다. 그 오두막집은 구아노라는 종려나무 싹에 딱딱한 껍질로 지은 집이었다. 안에는 침대와 테이블, 의자, 그리고 진흙으로 된 흙바닥 한 구석에 불을 피워 음식을 끓이는 붓두막이 있었다. 질긴 구아노 잎을 여러 장 겹쳐놓은 갈색 벽에는 예수의 성심상과 고브레의 성모 마리아의 채색 그림이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다. 한때는 그 벽에 아내 사진을 걸어 놓았으나 사진을 볼 때마다 쓸쓸해져 떼어 놓았다. 지금은 방 한 구석의 선반 위 세탁해둔 셔츠 밑에 그 사진이 놓여 있었다. 뭐 좀 드실 게 있나요? 현미쌀밥 한 그릇과 생선이 있지. 너도 좀 먹을래? 전 집에 가서 먹겠어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나중에 피우지. 그냥 차게 먹어도 되고. 제가 투망을 가져가도 될까요? 좋고 말고. 노인에게서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노인이 그것을 언제 팔아먹어 버렸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으로 지어낸 대화를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했다. 현미밥도 생선도 없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은 재수가 좋은 숫자야. 내장을 빼고도 1000파운드가 넘게 무게가 나가는 큰 놈을 내가 잡아오는 걸 봤으면 좋겠지? 전 투망으로 정어리나 잡으러 갈 거예요. 할아버지는 문가 쪽 양재나 앉아 계시겠어요? 그래. 어제 신문이 하나 있으니까 야구 기사나 읽고 있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이 있다는 것도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침대 아래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내오는 것이었다. 정어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올게요. 할아버지가 드실 것하고 제가 쓸 것을 같이 얼음에 채워놓은 다음에 아침에 나눠 가져요. 제가 돌아오거든 야구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요. 양키즈 팀이 질 리가 없지.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이 걱정되는데요. 양키즈 팀을 믿어라.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하란 말이다. 하지만 디트로이트의 타이거즈 팀과 클리블랜드의 인디언즈 팀 모두 만만치 않아요. 아이고, 그러다가는 신시내티의 레스 팀이나 시카고의 화이트삭스 팀까지 겁내겠네. 그렇지. 그 수가 85로 된 복권을 한 장 사는 게 어떠냐? 내일이 꼭 85일째 되는 날이거든. 87일째 최고 기록을 내셨으니 87일이 어떨까요? 그래, 한 장만. 그런데 돈은 누구한테서 꾸지? $2.50쯤은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는 거지. 왜냐면 처음에는 빌리는 거지만 다음에는 구걸하게 되니까. 아이, 할아버지, 우선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9월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9월은 큰 고기가 오는 때지. 5월은 누구든지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달이었지만. 그럼 전 정어리를 구하러 가겠어요. 한참 후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었다. 이미 해가 진 후였다. 소년은 침대에 있던 낡은 군용 담요를 벗겨와 노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늙었지만 두 어깨에 아직도 억센 힘이 넘쳐 있었다. 목덜미의 선도 팽팽해서 잠들어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주름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노인이 입고 있는 셔츠는 그의 도처럼 여러 번 기운 것이었고 그나마 햇빛에 바랬다. 머리는 백발이었으며 눈을 감은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무릎 위의 신문은 그의 팔목에 눌린 채 저녁의 미풍에 펄럭였다. 노인은 맨발이었다. 소년이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노인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요. 노인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떴다. 그는 곧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뭐지? 저녁밥이에요. 하지만 난 그래 배가 고프지 않다. 아이, 그래도 드세요. 밥을 먹지 않으면 고기도 못 잡아요. 안 먹고도 전엔 잘 잡았는데? 노인은 신문을 접으면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담요를 개기 시작했다. 아이, 담요는 그냥 두르고 계세요. 제가 곁에 있는 한 밥을 드시지 않고는 고기잡이도 못 하시게 할 거예요. 그럼 부디 오래 살면서 네 몸이나 잘 돌보렴.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까만 콩밥하고 바나나 튀긴 거, 그리고 스튜 조금이에요. 소녀는 테라스에서 이중으로 된 양은 그릇에 음식들을 담아왔던 것이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나이프와 포크, 스푼 등을 꺼냈다. 누가 이걸 주던? 마틴이 주었어요. 테라스 주인 말이에요. 아유,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번에 큰 물고기를 잡으면 그 사람에게 뱃살이라도 주어야겠다. 이번 말고도 전에 음식을 주곤 했었니? 예, 그래요. 그렇다면 뱃살보다 더 좋은 걸 줘야겠다. 그 사람 우리한테 퍽 친절하구나. 맥주도 2개나 줬어요. 나는 깡통 맥주가 그렇게 좋아. 하지만 오늘은 병맥주예요. 해튜 맥주죠. 병은 돌려줄 거예요. 고맙다. 그럼 먹어볼까? 아까부터 잡수시라고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드시기 전까지 뚜껑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녀는 다정한 말투로 노인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먹자. 난 그저 손 씻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손을 어디서 씻으셨다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마을의 수도는 큰 거리를 둘씩이나 거쳐 내려가야 했다. 맞아,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할아버지를 위해 물을 길어왔어야 하는 건데. 비누랑 깨끗한 타올도 가져오고 난 어째 이렇게 생각이 모자랄까? 다음엔 겨울에 입을 셔츠와 재킷, 신발과 담요도 더 갖다 드려야겠다. 소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스튜가 아주 맛있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얘기나 좀 해주세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역시 양키즈 팀이 최고야. 노인은 흥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졌는걸요? 별것 아니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다시 활약할 거니까. 그 팀에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디마지오가 나타나면 달라지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사이에서 시합이라면 나는 당연히 브루클린 편을 들겠어. 그러나 딕시슬러가 옛날 야구장에서 멋지게 직구를 던지던 일들이 생각나는군. 그런 멋진 강타는 없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멀리 쳐낸 걸 거예요. 그가 테라스에 왔을 때 일을 기억하니? 나는 그 선수를 고기잡이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었지. 그래서 널 보고 말해보라고 했던 건데 너도 차마 말을 못했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요. 만약 말을 걸었더라면 우리하고 함께 갔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랬다면 우린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했겠죠. 나는 지금도 그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고 하던데 아마 디마지오도 한때 우리처럼 가난했을 테니 서로 잘 통했을 거야. 내가 네 나이 때는 황범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갔었어. 저녁 때는 사자들이 해안까지 나와서 어슬렁거리곤 했었지. 알아요. 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아프리카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를 더 할까? 야구 얘기요. 유명한 존재의 맥글로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는 그도 종종 이 테라스에 나타나곤 했었지. 그렇지만 성질이 사납고 말투가 거칠어서 한번 술에 취하면 다루기가 힘들었었어. 그는 야구 외에도 경마에 관심이 많았어. 늘 호주머니 속에 알림표가 들어있었고 전화를 할 때조차 말 이름을 댔단다. 훌륭한 매니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최고래요. 그가 주로 여기에 나타났었으니까 그렇지. 만일 듀로처가 매년 잊지 않고 이곳에 나타났었다면 네 아버지는 듀로처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라고 말했을 게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진짜 누가 제일 훌륭한 매니저예요? 류크예요? 아니면 마이크 곤잘레스예요? 둘 다 비슷비슷하겠지. 아이, 그래도 가장 훌륭한 어부는 바로 할아버지예요.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어부들이 많은걸. 에이, 천만에요. 괜찮은 어부나 훌륭한 어부들도 덜어 있겠죠. 그래도 할아버지가 최고인 건 사실이에요. 고맙다. 네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하지만 너무 큰 고기가 나타나서 내가 당해내지 못하면 네 칭찬이 부끄러워지겠는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직 기운이 세다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난 여러 가지 요령을 알고 있고 각오도 단단히 되어 있어. 아침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 수 있게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 저는 이 그릇들을 테라스에 돌려주겠어요. 그래, 잘 자거라. 아침에 내가 깨우마. 할아버지가 내 자명종이라니까? 내 자명종은 내 나이인데 늙은이는 왜 이렇게 일찍 잠에 깨는지 몰라. 영원히 잠들 시간에 가까웠으니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라는 걸까? 젊은 애들은 늦잠 자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나 역시 그랬었지. 제 시간에 깨우마. 전 주인이 깨워서 일어나는 게 싫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사람만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그렇지. 편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밖으로 나갔다. 식탁에 불도 켜지 않고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노인은 어둠 속에서 그대로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바지를 둘둘 말아서 그 속에 신문을 넣어 베개 대신 베었다. 담요로 몸을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신문지를 깔고 잠이 들었다. 노인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길게 휜 황금빛 해안과 흰 모래사장과 높은 곳, 거대한 갈색 산들을 보았다. 밤마다 노인은 꿈속에 그 해안에서 살다시피 했고, 꿈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었고, 파도 속을 뚫고 원주민들이 배를 저어 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가판의 타르 냄새와 뱃밥 냄새를 맡았고, 무태서 불어오는 아침의 미풍 속에서 아프리카의 냄새를 맡곤 했다. 무태 미풍 냄새를 맡게 될 때쯤 노인은 습관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러나 오늘은 그 미풍 냄새를 맡으면서도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섬의 흰 산봉우리를 보았고, 카나리아 국도의 여러 항구며 정박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여자, 큰 사건이나 큰 고기, 싸움, 힘겨름과 아내에 대한 꿈 같은 것은 꾸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돌아다녔던 여러 장소며 해안의 사자 꿈을 꿀 뿐이었다. 사자는 마치 고양이 새끼처럼 황혼 속에서 뛰어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년에 대한 꿈은 꾸는 일이 없었다. 노인은 곧 잠에서 깨어 열린 문으로 달을 쳐다보며 베개 대신 베고 있던 바지를 주섬주섬 꿰입었다. 판잣집 바깥에서 소변을 보고 소년을 깨우러 올라갔다. 그는 새벽 주위에 몸을 오싹 떨었다. 그러나 잠시 떨다 보면 몸이 따뜻해질 거고 또 곧 힘차게 노를 젓게 되리라 생각했다. 소년의 집은 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가만히 걸어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 침대에 자고 있었는데 희미해져 가는 달빛으로 그 모습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은 가만히 소년의 발을 잡았다. 잃고 소년이 눈을 떴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의자에 앉은 채로 바지를 집어들고 옷을 입었다. 노인이 나가자 소년이 따라 나섰다. 잠이 덜 깬 소년의 어깨 위에 노인이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내려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가에서 맨발의 어부들이 자기 배에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을 골라 고릿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마시자꾸나.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소년은 말끔하게 잠에서 깬 것은 아니었지만 점차 졸음이 가시는 중이었다. 그래, 잘 잤다 마놀렌.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 나는 내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지. 알아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시고 계세요. 여기는 외상이 되니까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석 위를 껑충껑충 뛰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뱃머리에 물 한 병을 챙겨 두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가 있었다. 그때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이 섞인 모래를 밟으면서 배가 있는 곳까지 내려간 다음 배를 들어 물에 띄웠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은 노에 묶어둔 밧줄을 노에 비틀어 매고 노 깃을 물에 밀어 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노가 물을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누군가 배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 고깃배에서는 노 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고깃배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서 각자 뱃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무태 냄새를 뒤로 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의 해초가 인광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수심이 700길이나 움푹 꺼져 들어간 지점으로 해류가 바다 밑바닥에 가파른 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새우와 미끼감으로 쓸 잔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 아주 깊은 곳에 오징어 떼들이 몰려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오가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감에 따라 날치가 물을 차고 올라올 때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빳빳하게 세운 날개로 공기를 쉿 가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는 날치가 노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노인은 날치를 대단히 좋아했다. 그는 새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 갈매기는 물 위를 날며 언제나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먹을 것을 거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쌍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어쩌자고 신은 잔인한 바다에 바다 제비처럼 저렇게 약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데 이 심술궂은 바다에서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 여성 명사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상스러운 말로 바다를 욕할 때가 있기는 해도 그런 때 역시 바다는 여자로 여겨졌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를 남성 명사인 엘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적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여겨 바다가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끔은 바다가 사나워지고 모질러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려니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서
노젓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덕택으로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은 덜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 목적지로 여겨졌던 곳보다 훨씬 멀리 나오게 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서 낚시질을 했었지만 매일 허사였지. 오늘은 칼고등어와 다랑어떼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거기에만큼은 큰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노인은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맞길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에 푸른 물속에 내려뜨렸다. 낚시 바늘의 몸대는 미끼 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맸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쌌기 때문에 모두 머리를 아래에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어 달아놓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화환을 씌운 것 같았다.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을만 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었는데 그것이 제일 깊이 던져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는 한 번 썼었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연어 순놈을 매달아 놓았다. 연필 굵기만한 낚싯줄에는 초록색 수액을 칠한 막대기를 하나 매달아 놓아 고기가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마다 40길짜리의 낚싯줄 2벌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낚싯줄에 이어 맬 수 있도록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가 300길 이상까지 낚싯줄을 끌고 나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을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히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저 멀리 물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조류를 가로질러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수면 위의 햇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의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노인은 바다를 내려다 보다가 어두운 물속 깊이 곧게 내려뻗은 낚싯줄을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휘어지지 않게 바로잡는 일에 누구보다 능숙했다. 그래야 근처를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물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를 놓을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 놓았기 때문에 100길이 되는 곳에 낚시를 들이운다는 것이 실제로는 60길 수심에 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혼자 생각했다. 단지 난 운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일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말이야. 재수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럼 운이 따를 때도 놓치지 않게 되지. 해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부시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3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배들도 먼 해안 쪽에 납작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난 아마 평생 동안 바라봐온 아침 햇빛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캄캄해지지는 않으니까. 사실 햇빛은 저녁이 더 강한데도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침 해란 말이야. 그때였다. 노인은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그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힌 비스듬한 자세로 급강하했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뭘 번개로구나. 그냥 먹이만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맴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어 나갔다. 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낚싯줄이 위아래로 팽팽하게 드리워져 있도록 유지하면서 다가갔다. 새를 이용하지 않고 고기잡이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였다. 새는 더 높이 올라가더니 날개를 움직이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시 빙빙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내려왔다. 노인은 날치가 물 위로 튀어나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돌고래군.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시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걸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다. 그것을 그물 쪽에 있는 쇠고리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배전 너머로 들이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매달아 뱃머리의 구석진 곳에 감아 놓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수면 위를 낮게 날면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 하고 수면 근처에서 날치를 잡으려고 야단스레 활개를 치고 있었으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노인은 수면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치대의 바로 아래쪽에서 돌고래가 물살을 헤치며 날치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돌고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날치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잡으려고 했다. 때를 이룬 돌고래가 꽤 많아서 그 날치들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검은 새도 자신의 몸집에 비해 크고 빠른 날치를 잡을 가망은 거의 없었다. 노인은 날치들이 자꾸만 튀어오르고 그것을 잡으려는 새의 부질없는 동작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고래떼를 놓쳐버렸군. 노인은 생각했다. 놈들은 민첩하게 멀리 달리고 있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올 수 있을지 몰라. 혹 그 놈을 놓친다고 해도 그 근방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큰 고기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저 멀리 육지 위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검푸른 산들 때문에 긴 초록색 선으로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른 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붉은 가루를 뿌려놓은 듯 플랑크톤이 보였고 이따금 햇빛이 물속에 이상한 색으로 반사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드리워져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플랑크톤이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고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른 것이라든지 육지 위 구름의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햇볕에 발한 해초가, 배전 가까이에는 자줏빛 고깔 해파리만 보일 뿐이었다. 해파리는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면서 기분 좋게 거품을 뿜고 있었는데 자줏빛 긴 실꼬리들을 1야디 가량의 물속에서 질질 끌고 다녔다. 이건 아구아말라로군. 갈보년 같으니라고. 노인이 가만히 노를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긴 실꼬리 사이로 작은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물거품 아래 그늘에 숨어 있기도 했다. 작은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한 노인이라도 실수로 발이나 손에 자줏빛 점액을 묻히게 되면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이 자국이나 종기가 생겼다.
아구아 말라독은 금세 온몸으로 퍼져서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지갯빛 거품조차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어서 큰 바다 거북들은 그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눈을 감고는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들이 해파리를 먹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할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해변을 걸어 다닐 때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아래에서 펑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그는 녹색 자라와 데모 거북이 품위가 있고 값이 더 나갔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아했다. 그러나 등껍질이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야릇한 데다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는 크고 우둔한 바다 거북을 볼 때에는 경멸감으로 깔보기도 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거북이 잡이 배를 타보기도 했지만 거북이에 대해선 신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이에 대해 단지 측은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길이가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이의 손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노인은 기운을 내려고 거북이의 흰 알을 먹은 적이 있었다. 9월과 10월에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해두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류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류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류를 먹으면 이른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눈에도 좋았다. 그때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방금 전처럼 수면으로 뛰어오른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햇빛을 받은 은빛으로 빛나던 다랑어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오르더니 사방으로 날뛰었다. 다랑어들은 바닷물을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뛰어올랐다.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었던 것이다. 저것들이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다랑어 떼가 흰 거품을 일으키며 쫓아다니고 겁에 질려 물 위로 밀려 올라온 잔 미끼 고기들을 내려 덮치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에는 새가 꽤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리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 쪽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올렸다. 낚시에 걸린 작은 다랑어가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고기는 더 요동쳤다. 노인은 물속에서 푸드덕거리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보았고 고기를 뱃전으로 채워 올리기 직전에 등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햇볕이 내려쬐는 고물 쪽에 놓여졌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크고 멍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쑥한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두들겨대며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생각해서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 즉사시킨 다음 아직도 떨고 있는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좋은 미끼가 되겠다. 못해도 10파운드는 나가겠는걸? 언제부터 일인지 기억하지는 못했으나 노인은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곧장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할 때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곤 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건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다. 노인과 소년은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에도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곤 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 때문에 도리 없이 갇혀 있을 때만 얘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부들에게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꾸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들 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할 거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니까 배에서도 원하면 언제든지 말상대가 되어주고 야구 중계도 들려준다지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였다. 그것을 위해 내가 태어난 거야. 고깃대 주위에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에서 낙오된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재빨리 달아나고 있다. 오늘 물 위로 떠오른 놈들은 어째 죄다 급하게 북동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간이 이래 그럴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변화라도 있다는 얘긴가? 이제 더 이상 육지의 푸른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듯한 희고 푸른 산봉우리와 그 위에 떠있는 구름뿐이었다. 바다는 검푸른 색을 띠고 있고 햇빛은 물속에서 무지갯빛으로 반짝거렸다. 해가 높이 솟은 탓에 숱하게 흩어져 있던 플랑크톤 조각들도 사라지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직으로 드리워진 낚싯줄과 물속 저 깊은 곳에 프리즘처럼 반사되는 햇빛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숨어버렸다. 어부들은 이들 고기의 종류를 통틀어 다랑어라고 불렀고 고기를 팔러 가거나 미끼 고기를 바꾸려고 할 때만 제 이름을 부르며 구별했다. 햇살이 뜨거워져 노인은 목덜미에 열기를 느꼈고 노젓는 일에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 배를 띄워놓고 잠을 좀 잘까? 발가락에 낚싯줄을 감아놓으면 깨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85일째다. 정신 차려서 낚시질을 해야 해. 그때였다.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에 하나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옳지. 노인은 눈을 빛내며 노를 배전에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해서 노바지에 걸었다. 그리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들었다. 낚싯줄이 당겨지거나 묵직해져 오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잡고만 있었다. 그때 또 그런 느낌이 전해졌다. 이번에도 시험삼아 건드려 보는 정도였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저 아래 백길 물속에서 지금 청상아리가 낚싯바늘과 그 뾰족한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새끼 다랑어의 머리통이 있었고 손으로 벌려 만든 낚시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에 왼손으로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고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슬슬 줄을 풀어 놓을 단계였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겠다.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틀림없이 큰 놈일 것이다. 자, 먹어라. 먹어. 600피트 아래에 어둡고 찬 물속에 있으니 너나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니. 어둠 속에서 한 바퀴 더 돌고 와서 나머지 미끼까지 마저 먹거라. 고기가 미끼를 가볍게 가만가만 당기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부탁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낚시에 끼워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게 어려웠던 것인지 아까보다 힘차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잠잠해졌다. 자, 한 바퀴 더 돌아. 그리고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어. 다랑어도 있지 않니?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이 좋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먹어. 노인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쥐고 기다리면서 그 줄과 다른 줄을 동시에 지켜보고 있었다. 고기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헤엄쳐 다닐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때 고기가 가볍게 다시 미끼를 건드렸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제발 좀 물어다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먹지 않았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절대로 가버릴 리가 없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 의심이 많은 놈인가 보지. 노인은 그때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찬,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힘을 느꼈다. 노인은 끌리는 대로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낚싯줄은 예비로 두었던 2개의 사리 가운데 하나가 다 풀려버릴 정도로 밑으로 잠겨 들어갔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 줄을 누르고 있지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봐라. 이제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군. 이러다가 한 바퀴 돌아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입방정을 떨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를 가늠해 보았고 미끼 다랑어를 문 채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기의 움직임은 그즈음 멈추었으나 낚싯줄에 전해오는 무게는 아직 그대로였다. 그러다 점점 중량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고 노인은 서둘러 줄을 더 풀었다. 그가 엄지와 검지를 잠시 꽉 쥐자 고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줄이 곧장 아래로 내려갔다. 네, 여러분들 파란 잠옷입니다. 사실 오늘 전문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낭독했던 이야기는 이야기 발단과 전개의 초반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 후반부와 위기 부분 그리고 절정과 결말 부분을 나누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청취하신 모든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